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남미 대륙에서 가장 비극적인 경제 붕괴 사례 중 하나인 베네수엘라의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1970년대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1인당 GDP가 세계 상위권이었고 수도 카라카스는 남미의 마이애미로 불릴 만큼 번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나라는 극심한 경제 위기와 사회 붕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네수엘라가 석유 부국에서 파탄 국가로 전락한 과정을 살펴보고 그 근본 원인으로 국민들이 농업과 제조업 같은 힘든 일을 기피한 태도가 어떻게 재앙을 초래했는지 조명하겠습니다. 1970년대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1973년과 1979년 석유 파동으로 유가가 급등하며 막대한 오일머니가 유입되었습니다. 1인당 GDP는 2만 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당시 한국의 10배 수준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주말에 마이애미로 쇼핑을 다닐 정도로 풍요로웠고 카라카스의 쇼핑몰은 명품 브랜드로 가득했습니다. 정부는 석유 수입으로 교육, 의료, 교통 등 인프라를 확충했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빠르게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풍요는 석유에 의존한 결과였고 국민들은 농업이나 제조업 같은 노동, 집약적 산업을 기피하며 쉽게 얻어지는 부에 안주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경제는 석유에 지나치게 의존했고 농업과 제조업은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이는 네덜란드병으로 설명됩니다. 석유 달러로 환율이 절상되면서 수출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졌고 비옥한 토지와 좋은 기후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농업이나 제조업 같은 힘든 일을 외면하고 석유부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국민적 심리를 반영해 농업이나 제조업 투자를 소홀히 했고 경제는 석유에만 기댔습니다. 1980년대 유가가 하락하면서 국가 수입이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은 과거의 소비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공공지출을 줄이지 않고 복지 정책을 확대했고 국민들은 농업이나 제조업을 통해 자립하려는 노력 대신 석유 의존적 생활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1989년 경제위기로 정부가 IMF의 긴축 정책을 받아들이자 연료비 인상 등이 시행되었고 이는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카라카소로 알려진 이 사건에서 정부군의 진압으로 수백 명이 사망했고 정치 엘리트에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농업이나 제조업 부흥을 통한 근본적 해결 대신 즉각적인 복지를 요구하며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우고 차베스가 등장했습니다. 1998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그는 21세기 사회주의를 내걸고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유가 상승으로 경제가 일시적으로 회복되자 차베스는 석유 수입으로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단기적 혜택에 환호했지만 농업이나 제조업 같은 노동 중심 산업을 되살리려는 노력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차베스의 정책은 국민들의 힘든 일을 기피하는 심리를 부추겼고 석유 의존 구조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차베스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은 문제를 악화시켰습니다. 생필품 가격을 낮게 설정했지만 이는 농업과 제조업의 생산 의지를 꺾었고 상품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농부와 제조업 종사자들은 낮은 수익 탓에 생산을 포기했고 국민들은 힘든 노동을 통해 자립하기보다는 정부 보조금에 의존했습니다. 환율 통제도 비슷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의 격차는 부패를 낳았고 정부와 연결된 소수는 이를 이용해 부를 축적했지만 일반 국민들은 농업이나 제조업 같은 생산적 활동 대신 암시장에 의존했습니다. 차베스 정부는 국영 석유회사 PDVSA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2002년 반대 파업에 참여한 전문가 1만 8천 명을 해고하고 충성도를 기준으로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이는 석유 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렸고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비효율을 비판하기보다는 석유 기반 복지에 의존하며 농업이나 제조업 발전을 외면했습니다. PDVSA의 수익이 정치적으로 사용되면서 시설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고가 빈발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힘든 산업에 투자하기보다 즉각적 이익을 선호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2013년 차베스 사망 후 니콜라스 마두로가 집권하면서 위기가 심화되었습니다. 2014년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서 30달러대로 급락하자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마두로 정부는 화폐를 마구 찍어냈고 2018년 인플레이션율은 100만%를 넘어섰습니다. 돈의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떨어졌고 국민들은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지폐를 수레로 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농업이나 제조업을 통해 경제를 재건하려는 노력 대신 정부의 지원을 기대했습니다. 경제 붕괴는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병원에는 약품이 부족했고 교육 시스템은 교사 이탈과 시설 노후화로 마비되었습니다. 정전과 수도 공급 불안정으로 기본 인프라가 붕괴되었고 식료품 부족으로 마트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농업이 붕괴된 탓에 식량 자급이 불가능해졌고 제조업 부재로 기본 물품조차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려는 노력 대신 해외로 떠났습니다. 약 700만 명,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콜롬비아, 페루 등으로 이주했고 특히 농업과 제조업 전문가들의 이탈은 국가 재건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힘든 일을 기피하며 도피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마두로 정부의 권위주의와 인권 침해는 국제적 고립을 초래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로 석유 수출과 금융 시스템 접근이 어려워졌습니다. 2019년 후안 과이도가 임시 대통령을 선언했지만 군부는 마두로를 지지하며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농업과 제조업 부흥을 통한 경제 재건에 참여하기보다 정치적 분열과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몰락은 단순히 잘못된 정책 때문만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농업과 제조업 같은 힘든 일을 기피한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민주적 제도와 법치주의가 약화된 상황에서 국민들은 권위주의를 비판하기보다 단기적 복지에 안주했습니다. 부패는 석유 의존 경제에서 구조화되었고 국민들은 이를 비판하거나 농업과 제조업을 통해 자립하려는 대신 묵인했습니다. 경제 다변화 실패는 국민들이 힘든 노동을 외면한 결과였습니다. 석유부가 쉽게 얻어지자 농업과 제조업 발전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노르웨이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대조적인 사례입니다. 노르웨이는 석유 수입을 국부펀드에 적립해 1조 4천억 달러를 구축했고 국민들은 농업과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에 기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전 2030으로 제조업, 관광업 등에 투자하며 국민들의 노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농업과 제조업을 기피하며 석유에만 의존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례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자원 의존 경제는 농업과 제조업 같은 노동 중심 산업 없이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둘째,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책은 국민들의 생산 의지를 꺾습니다. 셋째, 정치적 안정과 제도는 국민들의 노동 참여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넷째, 단기적 이익 추구보다 농업과 제조업을 통한 장기적 비전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힘든 일 기피는 위기를 가중시킨 핵심 요인입니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미래는 암울해 보입니다. 마두로 정부는 과거 정책을 고수하며 개혁에 소극적입니다. 최근 달러 사용 허용과 가격 통제 완화 같은 조치가 있지만 근본적 해결에는 미흡합니다. 국민들이 농업과 제조업을 되살리려는 책임감과 노력을 되찾고 정치적 안정과 경제개혁에 참여해야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국제사회도 제재뿐 아니라 인도적 지원과 대화를 통해 도움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이야기는 자원의 축복이 농업과 제조업 같은 힘든 일 없이는 저주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제 원리에 충실한 정책과 장기적 비전, 그리고 국민들의 노동 참여가 중요합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번영을 되찾기를,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사례를 교훈 삼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